재산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재산을 다 어디 은닉해버리면. 법무사요? 예. 호위무사 아니에요? 공탁사건, 등기, 법률 자문을 한다든지 저는 참 그런 돈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문제를 많이 해결했죠. 대한민국 전문가의 삶을 취재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서류들이 이제 회생 파산하면서 신청서나 증거 자료들, 그 다음에 진술서 뭐 이런 서류도 저희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네, 자 증거 뭐 첨부할 자료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증거 자료라고 하시죠? 네, 변호사. 저는 법무사예요. 변호사는 아니고 네. 저는 법무사입니다. 법무사요? 예, 호위무사 아니에요? 호위부사 아니고. 시청자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PD 녀석이다. 촬영 중에 네네, 어떤 감정 격한 일이 있더라도 네. 절대 폭력은 쓰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네, 약속. 한번 약속하죠. 네. 죄송합니다. 겁도 많은 녀석이 네. 왜 용감할까? 법무사는 어떤 일을 하세요? 법무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법무사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법원이나 검찰에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들, 네. 그와 관련된 업무들, 뭐 회생 파산, 공탁 사건, 등기, 법률 자문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법률 문제를 다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말씀하신 그 네. 법률 문제 있잖아요. 네네네. 보통 사람들은 그 변호사가 해결하는 걸로 예, 아는데 예. 정말 죄송한데 예. 법무사가 왜 필요할까요? 사실 업무 영역 변호사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제 생각에는 대부분 포섭해요. 그렇지만 법무사는 또 법무사만의 어떤 뭐 특화된 지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촬영하신 법무사분 보니까 집행 얘기하셨던데, 집행도 그렇고 그 외에 등기 사건들도 사실 일상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변호사분들보다는 법무사들이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요즘 근데 변호사가 등기를 많이 하긴 해요. 제가 변호사님들이 등기를 한다고요? 로펌 등기 많이 해요. 요즘 등기 팀이 따로 있어요. 로펌에 가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PD님이 집을 샀어요. 집을 사면 민법을 나중에 심심할 때 찾아보면 186조에 부동산 물건의 변동이 생기면 등기를 해야 효력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립요건주의라고 하는데, 집 사면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PD님이 회사 만든다? 그럼 회사를 만들어도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등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시한다. 내가 이런 것들 갖고 있다. 부동산 갖고 있다. 내가 이런 회사 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나 제가 지금 말하는 회사 만든 사업 등기라고, 이 두 개 다 법원에 보면 등기소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첨부 서류 껴가지고. 그거를 등록해야 이제 이게 내 땅이고 내 회사고 이게 그렇지. 인정이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저 이제 전공이 법학인데, 법대 다닐 때 일본은 옛날에 대항유권주의였다 그래요. 대항유권주의 뭐냐면 이 집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땅 문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도 옛날에 땅 문서 있었잖아요. 지금은 성립요건주의라 그래요. 뭐냐면 등기가 되어 있으면 공시된 사람, 이 사람을 효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권리를 가진 사람이 보는 거죠. 지금은 땅 문서하는 건 없고 예전에 있던 거고, 등기를 가진 자가 소유자다. 등기 가진 사람이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쉽지 않을까 싶어요. 등기는 네. 쉽게 말해서 옛날로 치면 땅 문서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소송이 좀 많은데 1심 결과에 지금 불복해서 항소하고 있는 사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서류 좀 검토 좀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즘 회생 파산하는 거, 법원에서 이제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소송이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소송은 변호사님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소송은 내가 해도 돼요. 당사자가 할 수 있어요. 셀프 소송이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가 법률적인 문제하면 소송이 아무래도 제일 유명하고 변호사들이 제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소송 대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PD님 예를 들어서 보증금 못 받았다 그러면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처리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소송 대리권 없단 말이에요. 소장을 낼 때 위임장을 넣고 답변서를 낼 때 위임장을 넣고, 이런 방식으로 소송 대리와 비슷한 효과가 나게 소송을 하는 거는 무리가 없어요. 저는 대리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라서. 그래서 소송은 당연히 저는 하는 일이고, 제 전자송 사이트 들어가면 소송이 한 60개 떠요. 소송 당연히 저는 하는 일이고, 당사자도 할 수 있는 일이고. 혹시 어떤 일인지 살짝 물어봐도 될까요?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상속 포기를 했는데, 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어떤 재산도 어떤 채무도 물려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상속 포기를 해놓고 원고 측, 그러니까 금융사에서 어떤 대금을 내라, 뭐 대출받았던 돈을 내라, 망자, 돌아가신 분이 했던 거를. 근데 그런 거를 상속 포기했던 걸 주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의미로, 왜냐면 내가 항변할 만한 사실이 있었으니까 상속 포기했던 사실을 항소심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항소장 내고 항소 이유서 내고, 그런 사안도 있고, 건축물에 어떤 하자가 있다 그러면 하자하고 고치고 하자 보수금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경매 사건에서 내 배당액이 적다 그러면 배당이 소송이라고 있어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소송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하게 하시는 소송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는 다 돈 문제예요. 빌려준 돈을 못 받는다든지, 보증금을 못 준다든지, 대부분 돈 문제라서. 아니면 뭐 용역비,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았다든지, 대부분 그런 거가 아무래도 많아서 소송 전에 보전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뭐 가압류를 한다든지 가처분한다든지, 그 다음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본압류 절차로 넘어간다든지, 저는 요런 절차들에 대부분 개입을 하고 있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 돈 문제 때문에 했는데 상대방이 나 돈 없어 뱉지 이러면 네. 돈 못 받는 거죠. 참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안타깝지만
누가 판결을 받아와도 그렇게 되면 재산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재산을 다 어디 은닉해버리면 기판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A가 B한테 승소 판결 받은 걸 갑자기 B와 친한 C한테 돈이 있다면서 그거를 집행할 수는 없거든요. 한계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죠. 각오는 솔직히 해야 되지만 저는 엄청 많이 받아들였어요. 혹시 막 주먹을 쓰죠? 아니요. 그러진 않고 아주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합법적인 압박, 합법적인 어떤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저는 미수금을 참 많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채권 추심? 뭐 추심은 또 사실 추심 전문 업체도 있지만 네. 저는 참 그런 돈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문제를 많이 해결했죠. 법무사님이 가면 그냥 사람들이 착해지나요? 그렇진 않아요. 이 웃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돈을 그렇게 잘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요. 악착같이 받아내. 네. 뭐 과거에 생활하시다가 되게 생활이요? 제가 하는 그 생활 얘기하는 거면 저는 한 적 없고 노는 거를 좋아하긴 했는데 네. 저는 참 하여튼 밝은 사람이에요. 생활을 그런 건 한 적 없어요. 그런 건 안 했어요. 밝은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이 법무사라는 일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저는 참 이게 재밌는 스토리인데 제가 재수할 때 네. 저 때는 이제 언수에는 자기 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사회탐구, 저는 문과였으니까 사탐은 이동 수업하는데 누가 제 자리에 그게 아마 사탐 과목 중에 정치하고 법과사회 책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펼쳐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재수 끝나고 이제 과를 가게 되고 법학과를 가면 다들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하거든요. 저도 했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했는데 안 돼서 대신에 저는 선택을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결과가 나빠서 후회하는 거는 근데 역량 부족이니까 괜찮은데 선택이 늦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는 저는 그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안 돼서 빨리 돌아서자. 그래서 저는 법무사 시험으로 전향했고 법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이 업을 이제 3년 차 이제 하고 있네요. 말씀하신 그 법무사라는 직업도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법대 4년에 신림동에서 공부한 것까지 하면 공부한 것만 한 6년 이상 한 것 같은데 대략 한 6, 7년 되는 것 같아요. 사법고시보다는 그래도 난이도가 괜찮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시보다는 저는 쉬웠다고 생각해요. 사시는 전 지금도 생각나는 게 1차 객관식에 팔찌선다가 있었어요. 팔찌 선다요?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알아도 진짜 많이 하는 건데 7, 8번을 못 고르면 그 틀리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팔찌선다는 그 기억이 나. 지금도 생각나. 이게 뚫기가 힘들었어 저는.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법무사 시험 그거보다 그래도 내가 사법고시를 했던 게 있으니까 법무사 시험할 때 좀 그래도 도움이 안 되진 않죠. 제가 봤을 때 법대를 나온 거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법학하고 수험법하고 조금 틀려요. 뭐 비슷하지만 틀려서 법대를 나온 것보다는 제가 다른 시험을 공부해 본 게 합격하는데 어떤 좀 도움이 됐다. 이렇게 하면 좀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가요? 진짜 해보시니까. 해보니까 좋죠. 저는 일단은 제가 30대를 거의 앉아서 그 골방에서 그렇게 보냈는데 나와서 일단 그것만으로도 좋고 그래도 제가 공부할 때는 진짜 주머니에 3,000원, 2,000원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나는 건 같이 공부하는 친구하고 원 플러스 음료수 1,500원짜리인가 사가지고 저녁 먹고 하나씩 나눠 먹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 그때보다는 훨씬 생활도 지금 낫고 아직 갈 길 멀지만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잖아요. 제가 전공을 살려서 하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전공을 살려서 어쨌든 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공부하시기 전에는 따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알바만 해봤죠, 알바만. 어떤 알바? 저 경호도 해봤어요, 경호. 경호요? 엄청 잘하셨을 것 같은데. 경호 잘했어요. 경호도 했었고 제가 했던 경호가 뭐였냐면 로드FC라고 격투기 대회 있어요. 그 격투기 대회 보면 경호원이 있거든요. 선수 인솔하는 경호원도 있고 각 이렇게 섹션을 지키는 경호. 저는 그거 했었어요. 근데 로드 FC 보면서 네. 나도 저 정도 좀 치겠는데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싸우는 걸 안 좋아하는데 스포츠로서는 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40이니까 다칠까봐 자제해야죠 이제. 이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마을 법무사, 뭐 마을 세무사, 마을 변호사 다 있는데 저는 이제 마을 법무사라고 그 공익적인 목적으로 법률 상담을 무료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거 제 임기가 26년까지네요 보니까. 그 서울시장님의 그걸 받아서.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좀 시험이 네네. 늦게 이런 전문직 시험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40에 돼도 50에 돼도 글쎄 그게 돈 문제라고 하면 조금 계산을 틀려질 건데 40이고 50이고 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되면은 좀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문직이라면 네네네. 약간 안정적인 수익 보장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안정적인 수입 보장은 제가 봤을 때 어떤 큰 대기업을 다니더라도 뭐 몇 살 되면 뭐 슬슬 압박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는 어디 가서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에는 제가 뭐 70세고 80세고 제가 뭐 여기 앉아있을 수 있으면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쨌든 뭐 제가 어쨌든 사장이니까 제가 뭐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책임도 제가 지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법적인 문제에 얽힌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죠. 기억에 남는 분 계세요? 제가 회생 파산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처음 제가 파산 선고 받고 면책 결정까지 받아들인 저희 어머니 연배 의뢰인분이 생각나요. 파산 첫 의뢰인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회생 파산 한다는 것 자체가 기구한데 그분은 특히나 기구했던 걸로 기억해요. 일단 기존에 하던 그 의류 사업이 잘 안 됐고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가 닥치면서 이제 사업이 더 안 되고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더 금전적인 상황이 악화되죠. 근데 그거를 타개하고자 식당에 아르바이트 나갔는데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이거 뭐 채무를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분이 저는 참 다양한 일이 있었지만 갑자기 그분 생각나요. 저는. 그런 분은 국가에서 좀 빚을 좀 탕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잘 해주는 편인가요? 사실 이분들은 부당한 사유가 없고 뭐 재산을 은닉하지도 않았고 진짜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버린 거니까 우리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저는 그 재정치주의에 정확히 맞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최선을 다했고 그분도 그래서 면책까지 다 끝나서 그때보다는 훨씬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영상 보시는 분들께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수험생도 있겠고 우리 전문가들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그냥 생각나는 뭔가 있냐면 살면서 서초동에 안 오는 삶이 제일 좋다 그래요. 이 동네 안 오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한번 내가 서초동에 갈 일이 생겼다고 하면 제가 열심히 제 역량을 키워서 그때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볼 테니까 뭐 어쨌든 모든 법률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저 이원재 법무사를 한번 서초동에 오셔서 연락 주시면 저는 뭐 인스타에 쳐도 나오고 블로그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또 뵀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